충격적인 사건으로 북한 내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노동당 직속 군수공업부 부국장 일가족이 탈북에 성공하자 김정은이 직접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반드시 끌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변 국가들에까지 협조를 요청하며 전례 없는 추격전을 벌인 것이죠. 보통은 이런 사건을 철저히 숨기는 북한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바로 이 가족이 탈북을 위해 선택한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나온 상상도 못했던 탈출 전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 과연 어떤 인물이기에 북한이 공포에 휩싸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처절한 생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영민입니다. 북한 노동당 직속 군수공업부 부국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죠.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모든 전략 물자를 조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평양 중앙구역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전용차를 타고 다녔어요. 아내 명의는 간부 부인들만 갈 수 있는 특급 미용실을 다녔습니다. 특별 상점에서 외국 물건들을 사다가 집을 꾸몄어요. 수십 년 동안 체제에 철저히 충성해왔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당 기관지를 읽고 오전에는 회의실에서 생산량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외화벌이 사업체들과 연락을 취하며 필요한 자재들을 확보하는 일을 했어요. 저녁에는 동료 간부들과 술자리를 갖곤 했는데 그때만큼은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참모였던 박정훈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20회 넘게 제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는데 원래 아침마다 커피를 타서 제 책상 위에 두던 사람이었어요. 요즘엔 물도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했어요. 평소 같으면 부국장님, 오늘 일정 확인드릴게요라며 먼저 다가왔는데 이제는 벽만 바라보며 지나갔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흘째 같은 자리에 있으니 이상했습니다. 차 안에는 항상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아내도 눈치를 챘는지 커튼을 살짝 젖히며 여보, 저 차 왜 계속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별일 아닐 거야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박정훈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문을 꼭 닫고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명단이라는 건 숙청 대상자 목록을 뜻하는 거였으니까요. 언제부터라고 물으니 지난달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아마 권력 투쟁의 여파였을 거예요. 충성도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거 대상이 된 거죠. 박정훈이 덧붙였습니다. 보위부 이과 강철수 지도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어요. 강철수. 그 이름만 들어도 오싹했어요. 40대 초반의 키 큰 남자로 눈빛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표적이 되면 끝까지 추적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가 맡은 사건은 반드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내와 아들 도윤, 딸 하은이 평범하게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제가 사라지면 가족들도 함께 처벌받게 될 텐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더 확실한 신호를 받았어요. 평소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변화는 북한에서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모든 사람이 저와 연관되는 걸 꺼린다는 뜻이거든요. 점심시간에 박정훈이 다시 찾아왔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체제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평양 시내가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런 공포를 모르고 살고 있겠죠.
권력의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 그것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내 명희와 21살인 아들 도윤, 20살인 딸 하은이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족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라고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은 김일성 군사대학 장교 후보생이었고 딸은 평양 외국어대학 영문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체제의 엘리트로 성장하고 있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은이가 물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어떻게 말할까?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어라고 말했을 때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들렸습니다. 명희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내려놨어요.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긴장을 드러냈습니다. 도윤은 등을 곧게 펴고 앉더니 말없이 군복 셔츠 단추를 다시 채우기 시작했어요. 군사대학에서 배운 습관이었죠. 위기 상황에서는 몸가짐부터 바로 하라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하은이는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숙청 명단에 올랐다는 것,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럴 리 없어요. 당신은 충성스럽게 일해왔잖아요. 라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명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주먹을 쥐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윤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확실한 정보예요? 군사대학에서 배운 냉정함이 느껴졌어요. 확실해. 박정훈이 직접 확인한 거야. 강철수가 담당하고 있다더라라고 답했을 때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철수라는 이름은 도윤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우리 죽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은이는 의자에서 몸을 웅크리며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모든 권력과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면 말이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조선족 사투리로 말하는 남자였습니다. 최 부국장님이시죠? 저는 장용국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장용국. 그는 제가 군수공업부에서 대중국 밀무역을 할 때 연결된 조선족 밀수업자였어요. 핵심 자재들을 중국을 통해 들여올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위험한 일들을 해왔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평양 시내 한 찻집에서 장용국을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얼굴에 작은 흉터가 있는 남자였는데 그 흉터가 오늘따라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상황을 들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도우려 하는지 물으니 제 동생이 북한에서 굶어 죽었어요. 부국장님이 그때 식량을 보내주셨죠.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가 제시한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압록강 상류 쪽에 제가 아는 길이 있어요. 하지만 경계병들을 넘어야 합니다. 수면제를 구하세요. 경계병들을 재우고 강을 건너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평생 체제에 충성해온 제가 이제 그 체제를 배신해야 하는 상황이 됐구나. 하지만 이건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장용국의 제안을 설명했을 때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명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미쳤어요? 탈북이라니 그런 위험한 일을 어떻게 해요라고 반대했어요. 하지만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남아있으면 확실히 죽어요. 떠나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고요. 그리고 하은이도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 결정을 따를게요라고 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고.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용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들 도윤이 초소 교대 시간과 야간 경계 시스템을 분석했어요. 군사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이런 곳에 쓰일 줄은 몰랐겠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도윤이 분석한 결과는 이랬어요. 아버지,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가 가장 안전해요. 그때가 경계병들이 가장 졸린 시간이고 교대 전이라 긴장이 풀려 있을 거예요. 또한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좋겠어요. 시야가 나쁘고 소음도 가려주거든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면제는 제가 구했어요. 군수공업부에서 일하며 연결된 의료진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불면증 때문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죠.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가족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냉면과 불고기를 준비했는데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긴장과 불안 때문이었죠. 하은이는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렸고 명희는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라고 말했을 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아버지, 후회는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없어. 지금은 살아남는 것만 생각해야 해라고 답했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장용국이 미리 준비해 놓은 작은 배낭에 최소한의 물품만 담았어요. 돈, 약품, 그리고 따뜻한 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압록강 변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멀리 초소가 보였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장용국이 이제부터는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도윤이 먼저 초소에 접근했어요.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길을 잃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계병 2명이 나왔는데 다행히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 명은 20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병사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린 병사는 목에 건 총보다 손에 쥔 찻잔을 더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어요. 아마 고향 어머니가 생각났을 거예요. 추운데 따뜻한 차라도 드세요라며 보온병을 내밀었죠. 나이 든 병사는 요즘 이런 친절한 사람 보기 어려운데라고 하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그 차에 수면제를 미리 탄 상태였어요. 빵도 함께 건넸는데 경계병들은 고마워하며 받아 먹었습니다. 40분 정도 기다린 후 조용히 초소를 확인해 봤어요. 두 경계병 모두 의자에 기댄 채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병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나이 든 병사는 코를 골고 있었어요. 계획이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진짜 위험한 순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얼음이 생각보다 얇아서 조심스럽게 기어가야 했습니다. 명희는 무릎 부상 때문에 제가 업고 갔고 하은이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자꾸 기침을 했어요. 강 중앙쯤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서치라이트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발각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장용국이 괜찮습니다. 정기 순찰이에요라고 안심시켜줬어요.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제 진짜 도망자가 된 거였으니까요.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됐구나 싶었어요. 중국에 들어온 첫날 밤을 산속 폐가에서 보냈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진 작은 집이었는데 비바람을 막기에는 부족했어요. 하지만 숨을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장용국이 미리 준비해 놓은 담요와 비상식량으로 겨우 버텼어요. 하은이의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강을 건널 때 찬 기운에 노출돼서 폐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계속 나왔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명희가 밤새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간병했습니다. 하은아, 조금만 참아. 곧 안전한 곳에 갈 거야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살아서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장용국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추적조가 파견됐어요. 북한에서 직접 사람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등골이 오싹했어요. 단순히 탈북자 한 명이 아니라 군수공업부 부국장이 넘어왔다는 게 북한 당국에 큰 충격을 준 거였어요. 강철수가 직접 나섰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자는 마치 사냥개처럼 냄새를 맡으며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장용국이 덧붙였습니다. 조선족 이름으로 위장한 그 남자의 진짜 정체는 누구도 몰랐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포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난리인 거죠?
라고 물으니 장용국이 설명해줬어요. 부국장님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핵심 기밀을 알고 있잖아요. 자금 흐름, 밀수 루트, 해외 협력 업체들까지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실감이 났어요.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루빨리 한국에 가서 보호받아야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사흘째부터는 계속 이동해야 했어요. 폐가에서 모텔로, 모텔에서 다시 산속으로, 산속에서 외양간으로 계속 숨어 다녔습니다. 체력이 바닥났어요. 명희는 무릎 부상이 악화돼서 절뚝거렸고 제 등도 계속 아팠어요. 도윤이 가장 든든했어요. 아버지, 제가 망을 볼게요라며 밤마다 교대로 잠을 잤습니다. 군사훈련 덕분인지 이런 상황에 잘 적응했어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위치를 바꿔야 해요라고 조언해주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숨어있던 외양간 근처로 중국 공안과 북한 사람들로 보이는 일행이 나타난 거예요. 멀리서 봤는데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강철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장용국이 다급하게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라고 했어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은이를 업고 가느라 숨이 턱까지 찼어요. 뒤에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은이는 열이 더 오르고 있고 명희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저 혼자라면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가족들까지 이런 고생을 시키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요. 조금만 더 견디자. 한국에 가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라고 가족들을 다독였지만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장용국이 새로운 계획을 가져왔어요. 베트남을 거쳐 하노이 한국 영사관으로 가는 루트가 있어요. 조금 더 멀지만 안전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길은 정말 험했습니다.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이틀을 달렸어요. 좁은 공간에 네 식구가 웅크리고 있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하은이는 계속 열이 나고 있었고 명희는 탈수 증상까지 보였어요.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장용국이 현지 협력자를 통해 안전한 숙소를 마련해줬지만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만 맴돌았어요. 하노이에 도착한 건 탈북한 지 정확히 29일째였어요. 한 달 가까이 도망 다닌 끝에 드디어 한국 영사관 앞에 서게 된 거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영사관 정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한번 들어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하은이가 아버지, 이제 안전해지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어요. 경비원에게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말했을 때 그는 놀라면서도 신속하게 내부로 연락을 취했어요. 몇 분 후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국정원 김동현입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명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한 달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진 거였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동현 요원은 말수가 적었지만 세심했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남자였는데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병원부터 가시죠. 특히 따님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동현 요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15살 때 아버지 손 붙잡고 처음 한국에 왔어요. 그 감정 압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 사람은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병원 가는 것도 허가가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당연한 일처럼 해주니까요. 병원에서 하은이가 응급치료를 받는 동안 김동현 요원과 이야기했어요. 부국장님의 증언은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분들 건강부터 챙기시죠라고 했는데 그 배려가 감격스러웠어요. 하은이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의사가 많이 좋아졌어요. 며칠 더 치료하면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영사관에서 준비해준 숙소는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안락함이었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 시설, 깨끗한 침대, 그리고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도윤이 아버지, 여기가 천국인가요? 라고 말했을 때 웃음이 나왔어요. 김동현 요원이 앞으로의 과정을 설명해줬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국정원에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앞으로의 시간은 당신이 세계를 바꿀 시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가족이 안전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 라고 명희가 물었을 때 아니야, 이제 시작인 것 같아라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각오가 들었거든요. 하은이가 많이 좋아져서 아버지, 한국 가면 뭘 하고 싶어요? 라고 물었어요. 너희들이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라고 답했을 때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2달 후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청문회 증언을 원한다고 하네요 라고 김동현 요원이 말했을 때 떨렸어요. 제가 그런 큰 자리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 부국장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실상을 세계에 알려야 해요 라고 했어요. 그제야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지 알겠더군요. 첫 번째 증언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였어요. 제네바에 가서 수많은 각국 대표들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하니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저는 최영민입니다. 북한 노동당 직속 군수공업부에서 부국장으로 일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전략 물자를 조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밀수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자재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관리했던 해외 자금만 해도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라고 증언했을 때 여러 나라 대표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북한에 금지된 물질들을 공급했는지, 어떤 루트로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이전됐는지 말이에요. 이런 정보들은 오직 저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핵 개발이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인민들이 굶주리는 동안에도 핵과 미사일에는 무제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을 때 회의장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증언이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독일 대표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제재를 검토해야겠다고 했고, 프랑스 대표는 증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미국 의회 청문회는 더 긴장됐어요.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질문이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북한이 이란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미사일 기술 공유는 물론 자금 세탁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라고 물으니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핵기술 관련 정보도 공유하고 있어요. 특히 우라늄 농축 기술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증언 중에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건 북한의 자금 세탁 방식을 설명했을 때였어요. 북한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국제 제재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해킹을 통해 얻은 자금을 핵 개발에 투입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의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증언이 끝난 후 한 의원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당신의 증언으로 인해 새로운 제재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했어요. 북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겁니다라고 덧붙였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죄책감이 30%, 성취감이 50%, 그리고 분노가 20% 정도였을까요? 제 증언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까봐 걱정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라고 하은이가 말했을 때 아니야, 우리 가족이 함께 바꾸고 있는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족이 함께 버텨낸 결과였거든요. 김동현 요원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부국장님 덕분에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정말 큰일을 해내셨어요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나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어색했고 지하철을 탈 때도 헤맸어요. 하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은이가 가장 빨리 적응했어요. 한국대학에 입학해서 북한 인권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증언으로 세상을 바꾸신 것처럼 저도 제 방식으로 기여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싶었습니다. 도윤이는 한국의 보안기술회사에 취직했어요. 북한에서 배운 군사 지식을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을 막는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자랑스러웠어요. 명희는 탈북민 정착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정말 보람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새로 온 탈북민들이 명희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저는 여러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북한에 두고 온 것 중에 그리운 게 있으세요? 잠시 생각해보니 특별히 그리운 건 없었어요. 가족만 있으면 어디든 고향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주말에 가족들과 한강공원에 나갔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는 생과 사의 경계였는데 여기 한강은 평화롭기만 했어요. 아버지, 여기 물은 안 얼어요? 라고 하은이가 물었어요. 그래, 여기는 얼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도 얼지 않고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강도, 마음도, 생각도 말이에요. 명희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라고 답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 후회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더 일찍 결단했어야 했다고 생각해라고 답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때 김동현 요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국장님, 한강에서 산책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평범한 시민 같으시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부국장님은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해내신 분이에요. 부국장님의 증언 덕분에 북한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저는 그냥 가족을 지키려던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찾은 자유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밤에도 불 켜진 창문을 볼 수 있고 혼자 산책할 수 있고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정착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한강변을 걸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산책이에요. 아무도 제가 어디 가는지 묻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감시하지도 않아요. 오늘도 평소처럼 강변을 걷다가 치킨집 사장 이성호와 마주쳤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데 가끔 맥주 한잔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형님, 오늘도 산책이에요? 라고 반갑게 인사해요. 그럼 몸이 자본이잖아 라고 답하며 웃었어요. 이성호는 제가 북한에서 온 걸 알지만 특별히 대하지 않아요. 그냥 같은 동네 아저씨로 봐주는 게 고마워요. 형님, 요즘 텔레비전에서 북한 뉴스 나올 때마다 생각나요. 정말 대단한 일 하셨더라고요 라고 말할 때 과찬이야. 그냥 살려고 했던 거지라고 답해요. 정말 그랬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해봤어요.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했어요. 하은이가 아버지, 오늘 대학에서 통일 관련 세미나가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라고 물으니 북한 주민들의 실상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특히 아버지 같은 분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더라고요라고 답했어요. 도윤이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도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 아버지가 주신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라고 했을 때 뿌듯했어요. 명희가 여보, 당신이 결단한 덕분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깨달았어요.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히 제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한강을 걸으며 다짐했어요. 이제야 압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들이 한강변을 걷고 있어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연인들, 가족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치킨집 사장 이성우와 또 마주쳤어요. 형님, 오늘 저녁에 맥주 한 잔 어때요?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주 만나야죠 라고 제안했어요. 좋지. 인생 참 알 수 없어.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나다니라고 답했어요. 정말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북한에서는 권력의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였어요. 지금은 아무 권력도 없지만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하은이가 대학에서 북한 인권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아버지처럼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 이 아이가 제가 못다한 일을 계속해 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저녁에 이성우와 맥주를 마시며 사장님, 자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었어요. 글쎄요, 그냥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거 아닐까요? 라고 답하더군요. 맞아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이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에요. 지금은 아무 힘도 없지만 제가 보는 세상은 이제 다릅니다. 감시 없는 삶, 그것이 제 유일한 야망이에요.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요. 자유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냥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고 이웃과 맥주 한 잔 나눌 수 있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진짜 자유예요.